그래서 지지난 주에 고분자 용액의 운동량 전달 부분까지 한 걸로 운동량 전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다 마쳤고요. 저희가 빼먹은 부분이 터뷸런스나 매크로스코픽 트랜스포트 같은 부분을 안 했어요. 터뷸런트 플로우는 레이놀즈 넘버가 매우 클 때 일어나는 유동이었고, 가볍게 언급만 했지만 그 디테일한 뭐 유동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왜 일어나는지, 언제 일어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좀 읽어보시고 뭐 질문하시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매크로스코픽 밸런스 같은 부분은 여러분이 유체역학 수업 시간에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다룬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푸는 그 영역 그런 파트죠. 베르누이 이퀘이션은 이제 운동량이 아니라 그 운동 에너지를 푸는 거고, 이 운동량을 푸는 또 매크로스코픽 밸런스 부분도 있는데, 그건 뭐 이제 뭐 물이 어떤 관을 흐를 때 관이 받는 이렇게 힘에 좀 큰 스케일에서 힘을 계산하는 뭐 그런 문제들이 몇 개 있었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런 걸 넘어갔구나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운동량 전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이제 열 전달 그리고 물질 전달 쪽으로 넘어갈 텐데 이 이동현상 과목의 이제 장점인 부분이 이제 이런 거죠. 수학적인 부분이 상당히 유사하다. 비슷한 방정식을 푼다. 근데 게다가 운동량 전달에서는 이 벡터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됐기 때문에 텐서의 개념을 이해를 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열 전달이나 물질 전달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해석하고자 하는 변수가 벡터 변수가 아니라 스칼라 변수입니다. 온도와 농도라는 스칼라 변수를 해석하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이 벡터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스칼라에 대한 미분 방정식 한 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미분항이 복잡해지지 않는 점이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석할 때 고려해야 되는 현실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그건 이제 오늘 어떤 열 전달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면서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 구장의 내용은 열전도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어떻게 열이 전달되는가에 대한 개괄을 해주는 게 이 장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백그라운드에 띄워놓은 그림에서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성냥에다 불을 붙이면 이 불이 뜨겁게 타오르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왜 위로 올라가냐? 뜨거우면 밀도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공기가 팽창해서 밀도가 낮아지니까 중력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 생기죠. 이걸 자연 대류라고 부르죠. 네. 자연 대류에 의해서 이 뜨거운 바람이 위로 올라가는 열 전달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쵸? 또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이 고체, 이 매질을 따라서 열이 전달돼 오는 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 눈에 이 빛이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 눈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복사광을 우리는 보고 있죠. 네, 복사의 방식으로도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다. 이 세 개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고 뭔지는 다들 아실 건데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이 열전달 파트의 목표예요. 물질 전달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그 이런 농도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들을 배울 겁니다. 근데 이 열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우리가 과거에 열과 에너지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몇 개만 좀 짚어볼게요. 이 열역학에서 처음으로 이 온도라는 개념, 열 에너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이 나셔야 할 텐데 이 열역학을 간접적으로나마 다루는 과목들이 선의수 과목이 엄청나게 많죠. 일반 물리에서도 열역학을 배우셨을 거고, 일반 화학에서도 열역학을 배우셨어야 하고, 물리화학에서도 배우셨어야 하죠. 그래서 그리고 열역학이라는 과목이 또 따로 있을 거고, 반응공학을 배워도 조금 심화된 내용을 배우면 열역학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분리공정을 배워도 열역학이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열역학이 사실은 이 에너지에 대한 해석의 기본이 되는 개념인데, 결국 온도가 무엇이냐, 온도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할게요. 온도는 뭐 뜨겁고 차가운 정도라고 정성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감각에 의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다, 차갑다 느끼는 거는 상대적인 거고 우리의 피부의 촉각이 느끼는 감각적인 거니까 그런 추상적인 정의 말고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 열 에너지의 열 에너지의 그 측정 혹은 열 에너지가 나타나는 방식이 온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열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좀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열 에너지는 전부 다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 혹은 분자의 움직임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움직임에는 항상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녀석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분자의 에너지에 열 에너지가 다 열이라는 개념이 저장이 돼 있다. 분자는 어떻게 운동하는가 하면 뭐 직진하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이 에너지 등분배 원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물리학에서는 꽤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인데 이퀴파티션 시오렘이라고 이게 뭐냐? 이게 모든 자유도를 가지는 독립적인 운동들은 다 동일한 만큼씩 에너지를 저장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트랜슬레이셔널 모션, 병진 운동은 X, Y, Z 세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죠. 3차원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3의 자유도를 가져요. 근데 한 자유도마다 2분의 1 RT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이퀴파티션 시오렘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은 2분의 3 RT만큼의 에너지를 가진다는 거예요. 로테이셔널 모션은 회전하는 자유도인데 임의의 입체 도형이 3차원에서 돌아갈 때는 회전할 때는 세 축으로 돌 수가 있겠죠. 세 축의 자유도를 가지고 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의의 입체 도형은 세 개의 똑같은 자유도를 가지는데 근데 어떤 분자들은 입체적이지 않고 선형적인 분자들도 있어요. 이런 분자들은 이 선형성을 가지는 축으로는 회전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자유도만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진동 운동은 이 두 개의 질량이 스프링으로 연결되어서 떨리게 되고 이 센터 오브 매스가 있겠죠. 질량 중심이 있겠죠. 이 질량 중심의 어떤 병진 운동은 이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에 이미 자유도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진동하는 진동자 자체의 운동 에너지가 역시 존재하고 또 이 둘이 멀어질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고 그 거리에 따른 어떤 위치 에너지가 존재할 테니까 그 위치 에너지를 결정하는 자유도가 존재해서 이 진동자 한 개마다 총 두 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연력학대 혹은 일반화학, 물리화학에서 어느 정도 얼추 들어는 봤다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단원자 이상 기체, 뭐 헬륨이나 니온 같은 그런 단원자 이상 기체의 경우 온도 T에서 몰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RT다 라는 거를 일반화학에서도 배웠고 이거 고등학교 때도 일부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물리화학에서도 당연히 나올 거고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게 뭐 통계적으로 직접 유도를 해봐도 되지만 사실은 이퀴파티션 시오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왜? 단원자 이상 기체는 병진 운동 세 방향만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 진동을 하거나 유효한 회전을 하지 못하니까 2분의 3 RT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원자 분자다. 뭐 O2 같은, 뭐 아니면 N2 같은 이런 이원자 이상 기체의 경우에는 진동 운동을 하고 또 회전 운동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회전 운동을 할 때는 축이
이게 선형적인 분자이기 때문에 두 개의 자유도를 갖게 되는 거죠. 또 이 진동운동, 하나의 진동자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두 개의 자유도를 가져서 총 3 더하기 2 더하기 2는 7의 자유도를 가져요. 그래서 이 이퀴파티션 시오렘에 의하면 이원자 이상 기체는 2분의 7 RT의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해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고온에서는 2분의 7RT가 맞는데 저온에서는 2분의 5RT밖에 안 가지더라라는 것도 발견을 했는데 이거는 되게 양자역학적인 기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진동운동에서 나오는 이 두 개의 기어가 저온에서는 발현이 되지 않는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고온과 저온에서의 비열이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물리화학에서 다뤘던 연력학의 일종의 상식적인 부분이죠. 또 고체의 경우에는 고체는 어떤 격자 상태로 이루어져 있고 이 격자가 사실은 다 일정하게 이 진동자로 엮여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어떤 고체는 3차원의 어떤 이 진동 격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개의 진동자라고 볼 수 있어서 총 6개의 자유도를 가져서 2분의 6RT, 즉 3RT의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룬 게 다 뭐냐? E는 몇 곱하기 2분의 1 RT다 라는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몇이 뭐가 들어가냐? 이 시스템이 가진 자유도가 몇 개냐? 병진에서 3개, 회전에서 3개 혹은 2개, 진동에서 진동 방향마다 2개씩 이렇게 이 몇 개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에 대한 에너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온도가 상승할 때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하는가 혹은 반대로 에너지를 일정량 가했을 때 온도가 얼마 상승하는지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값이죠. 그러니까 이 식이죠. 즉, 이 앞부분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몰당 열 용량이 돼요. 몰당 열 용량. 몰라 히트 캐퍼시티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체의 경우에는 세 방향의 진동 자유도를 가지기 때문에 2분의 6RT, 3RT의 운동 에너지, 전체 총 에너지를 가져야 하는데, 근데 실제 고체들을 여러 가지 모아놓고 관찰을 해보니까 그 몰당 열 용량이 대체로 3R 근처에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더라. 이 까만색들이 전부 다 3R 근처에 몰당 비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실제 고체들은 완전 3R을 딱 맞추지는 못하고 조금씩 다 벗어나 있죠. 이게 왜 그러냐? 완전 퓨어한 하모닉 오실레이터 진동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 서로 간에 다른 상호작용도 있고 양자역학적인 기여도 있고 뭐 이런 복잡한 현상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딱 3R을 맞추지는 못하죠. 어쨌든 이 페이지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모든 물질은 다 그 비열을 가진다. 비열은 분자의 운동과 연관이 있다. 분자의 운동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을수록 비열이 크다. 몰당 비열이 크다. 네. 연용량의 어떤 개념을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또 온도와 연용량의 개념. 이 페이지에서는 그걸 좀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으로 또 연력학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개념,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뭐 다들 싫어할 거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되게 많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엔트로피는 이 개가 가지는 어떤 그 비정열성 혹은 무작위성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엔트로피 변화를 정의할 때는 온도분에 가역적으로 가해진 열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열이 가해진 만큼 더 무질서해진다 라는 표현식이겠죠. 혹은 이제
우리가 통계 연력학을 좀 공부하다 보면은 그 분자 하나, 두 개, 세 개 셀 수 있는 그 영역에서의 마이크로스코픽한 엔트로피의 정의는 이 볼츠만식으로 주어진다. KB, ln, 옴. 이 오메가는 이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미시 상태의 숫자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즉,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미시 상태의 수가 많을수록 더 무작위하고 무작위하니까 엔트로피가 높다. 또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식처럼 보이지만 이 마이크로스코픽 스테이트에 대한 정의식으로부터 저 델타 S는 T분의 델타 Q를 직접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통계 연력학의 재밌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건 뭐 연력학에서 다루셨을 테니까 넘어가고, 이 엔트로피를 들고 온 이유는 열이 왜 전달되는가에 대한 어, 답을 쓰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연력학 법칙들을 배울 때 연력학 제2법칙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죠. 연력학 제2법칙은 모든 엔트로피의 총 변화량은 항상 양수여야 한다. 아주 천천히 느리게 일어나는 가역 변화일 경우에도 0에 가까운 값을 가질 수 있을 뿐 항상 엔트로피 변화의 총량은 커지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의 엔트로피 변화와 주변의 엔트로피 변화를 더해보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현상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냐. 뜨거운 물체가 있고 이 차가운 물체, 하이 템퍼레이처, 로우 템퍼레이처의 물체가 두 개가 인접해 있을 때 높은 온도의 그 시스템으로부터 낮은 온도의 서라운딩으로 열이 전달이 되는 걸 우리가 관찰을 한다. 근데 그때 각각의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을 해보면 높은 녀석은 엔트로피가 낮아졌죠. 왜냐하면 열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TH분의 델타 Q만큼이 엔트로피가 변화했고, 낮은 온도의 녀석은 Q를 받았으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했고, TL분의 델타 Q만큼이 그 증가량이죠. 이 둘을 합쳐보면 언제나 양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TL이 TH보다 작으니까. 이게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의 열 전달은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또 그 반대 현상은 절대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겠다. 라는 거를 연력학 제2법칙과 엔트로피의 정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제2법칙 때문에 열이 전달이 되는데, 연력학에서는 그 전달 과정에 대해서는 다뤄주지를 않아요. 전달이 다 끝난 최종 상태에 대해서만 연력학이 다룰 뿐, 그 평형 상태에 대해서만 다루고 연력학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 변화하는 과정,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간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변화하는지를 다루게 되죠. 그게 이동 현상이죠. 일종의 비평형 연력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여기서. 그러니까 보통 연력학은 평형 연력학인데 이동 현상은 비평형 연력학을 다뤄야 한다.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아주 아주 어렵다. 네. 그런 개념들을 좀 나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연용량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연용량은 그 온도 변화에 대한 에너지 변화량을 정의해주는 아이죠. 그러니까 특정 온도에서 총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 열을 얼마나 담고 있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아이예요. 네. 그래서 아까 어, 단원자 이상기체의 경우 총 에너지는 2분의 3 nRT가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몰당 에너지가 2분의 3 RT니까 n몰이 있으면은 2분의 3 nRT가 된다. 그때 이제 이 2분의 3 R을 NCP, M으로 놓은 거죠. 몰당 열 용량으로 쓴 거예요.
총 에너지의 단위가 줄이니까 몰당 연용량의 단위는 줄 퍼 몰 켈빈이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아, 여기 써놨네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떤 현상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 쇳덩이가 하나 있네? 몇 몰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보통. 우리는 그 질량을 재거나 부피를 재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연용량도 마찬가지로 이 단위 질량당 혹은 단위 부피당 연용량으로 환산해서 생각하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몰당 연용량이 CP,M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 물질을 이루는 분자의 분자량이 캐피탈 M이라고 하면은 단위 질량당 연용량 캐피탈 CP가 이 M분의 스몰 cp, m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단위는 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 된다. 혹은 우리가 만약에 이 물질의 밀도까지 알고 있다면 밀도를 곱해서 단위 부피당 연용량까지도 환산을 해낼 수가 있죠. 이걸 왜 하냐? 우리가 앞서 운동량 전달에서도 그랬지만 어떤 컨트롤 볼륨을 만들어서 이 볼륨 내에 있는 어떤 퀀티티, 물리량의 증감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온도의 증감을 고려를 할 거니까 이 부피의 연용량을 알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로시피라는 어, 단위 부피당 연용량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쉬운 그냥 예제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볼륨 V에 Q만큼의 에너지를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얼마가 되냐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Q가 단위 부피당 연용량의 부피를 곱하고 온도 변화를 곱한 거랑 같아야 된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또 비슷하게 열이 한 번에 확 들어오고 마는 게 아니라 시간당 꾸준히 들어오고 있을 때 이 Q 도트로 단위 시간당 열이 유입되고 있을 때 이 와트는 줄 퍼 세크죠. 단위 시간당 꾸준히 Q도트만큼의 열이 공급되고 있을 때 V라는 부피의 단위 시간당 온도 변화량은 얼마가 되겠냐? 라고 하면은 위의 식을 그냥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이 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열 전달에서의 지배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식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 전달을 해석할 때 우리는 모든 위치에서의 시간에 대한 온도 변화가 주변 여건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유도해야 되니까요. 네, 이게 시작이다. 이게 가장 간단한 연용량의 정의로부터 이 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열 전달 현상을 프리에라는 사람이 뉴턴과 비슷하게 뉴턴이 비스코시티를 정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관측을 해서 이 식으로 정립을 했는데 이 관찰된 현상이 뉴턴의 관찰과 그 그래프가 거의 유사합니다. y만큼 떨어져 있는 두 판 사이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쳐요, 이 물질에. 근데 갑자기 다른 쪽 한쪽 끝에 온도를 높여서 온도를 다르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러고 나서 이제 기다려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 온도가 일정하게 이 매질 내에서 일정하게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또 그때 열이 계속 일정하게 전달이 되더라. 네. 그 열이 흘러 들어오는 양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잘 안 흘러 들어오고 또 온도 차이가 클수록 많이 흘러 들어오더라. 네. 이런 결과를 관측을 한 거예요. 또 단위 면적당 열 유입량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면적이 넓을수록 더 열이 많이 유입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단위 면적당 열 유입량,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열 유입량이죠. 그래서 와트 퍼 미터 스퀘어의 단위를 가지는 어떤 스몰 q라고 하는 애를 이제 정의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위 길이당 온도 변화량이 그 열 전달량을 지배하더라, 또 정비례하더라 라고 쓸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Q는 마이너스 K의 파셜 Y분의 파셜 T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뭡니까? 높은 온도에서부터 낮은 온도로 열이 전달되는 거니까 지금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전달되고 있죠. 즉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가 지금 음수인 상황이잖아요. 위로 갈수록 온도가 감소하니까. 근데 열은 위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즉 Y 방향의 열 전달량이 양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1차원에서 열이 전달될 때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복잡한 3차원 형상의 물체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벡터 방정식을 써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전도에 의한 히트 플럭스, 열 전도 벡터는 마이너스 K의 그레디언트 T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가 뭔지 어, 반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스칼라 T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벡터가 되는 거죠. 또 길이 분의 1의 단위를 가지고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항의 단위들을 되게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이 스몰 q라는 아이 혹은 q 벡터의 단위는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열 전달량이니까 와트 퍼 미터 제곱. 와트가 단위 시간당 열 전달량이죠. 네. 그다음에 K는 이 길이 분의 1과 켈빈을 곱했을 때 Q가 돼야 되니까 이런 단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도 이제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어, 대부분의 뭐 평범한 물질들에서는 이 K가 그냥 상수거나 이제 스칼라로만 주어지는데 좀 복잡한 물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물질이 그 내부에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진 격자 구조가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뭐 이 방향 열 전도도랑 이 방향 열 전도도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 K도 사실은 텐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는 게 맞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현상을 해석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수업에서 풀 대부분의 문제들은 열전도도를 그냥 다 상수로 놓고 풀 겁니다. 변수로 놓는 일도 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 물질들의 열전도도를 도시를 해본 건데 이 기상과 액상, 고상의 열전도도를 한번 도시를 해본 거예요. 기상은 이 온도에 따라서 열전도도가 꽤 많이 변하죠. 막 2배, 3배 변하죠. 액상도 조금씩 변하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기상이랑 액상에서는 이 온도가 다를 때 대류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전도로 전달되는 양이 도미넌트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의 열전도를 사실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고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열전도도가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열전도도를 상수로 놔도 거의 무방한 이유예요. 네. 물론 이제 액상에서도 전도를 해석할 때가 있지만 그때도 뭐 온도 변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상수로 놔도 괜찮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하지만 기상과 액상에서는 전도 말고 대류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도를 해석할 일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전도 이외에도 대류라는 방식으로 열이 전달될 수가 있죠.
대류가 뭐냐?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어떤 에너지를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옆에 나보다 좀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으면 얘랑 충돌을 하면서 이 에너지를 이 나눠 가지는 게 서로 이제 전파되는 거죠. 네. 근데 대류는 뭐냐? 얘가 직접 글로 가는 거예요. 직접 이동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단위 부피당 에너지를 E라고 정의했을 때 어떤 속도 U를 가지고 E를 전달을 하면 그게 바로 대류 열전달량이 되는 거죠. 단위를 보시면 역시 똑같이 단위 시간, 어, 단위 면적당 에너지 전달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도에서 했던 이 단위랑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서 쉘 에너지 밸런스를 세워서 유도할 식이고 그 다음 챕터에서도 계속 쓸 식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식이 뭐냐 하면은 이 컨트롤 볼륨에서의 총 에너지, 단위 부피당 에너지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냐 하면은 이 컨트롤 볼륨에서 어, 이 발산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그거의 음수니까 이 컨트롤 볼륨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열 전달 벡터들의 총 합에 의해서 이 컨트롤 볼륨 안에 에너지가 변화한다라는 식을 세울 거예요. 이게 무슨 식이랑 똑같냐? 아까 처음에 다룬 요 식이랑 똑같아요. 요 식이랑. 우리가 보고 있는 부피, V로 양변을 나눠준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컨트롤 볼륨이 가진 에너지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열 가지고 변화가 결정이 되는데 그 열은 전도로 들어올 수도 있고 대류로 들어올 수도 있다. 혹은 물질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생성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열이 막 발생할 수가 있냐? 화학 반응이 있거나 뭐 핵 반응이 있거나 아니면 점성 마찰로 인해서 점성 소산에 의해서 비스커스 디스페이션에 의한 이 열이 발생을 하거나 이런 내부에서 생성되는 양도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식들에다가 위에 정의들 다 넣고 정리를 해보면은 이 녀석을 얻는데 여기서 로시피 양변에 묶어주고요. 델다 TU가 전개하면은 T 델다 U 더하기 U 닷 델티인데 델다 U가 0인 거 우리 연속 방정식을 통해서 알고 있죠. 유체의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이게 없어지면서 U 닷 델티만 남아서 요게 살고 열전도도가 컨덕티비티가 일정하다면 이게 미분 밖으로 빠져나가고 마이너스 서로 사라지면서 K 라플라시안 T가 되고 S는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열전달에서는 이 식을 풀 수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이 식만 잘 풀면 된다. 이해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이 한 개짜리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유동이 있는 상황에서는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을 같이 풀어줘야 완전한 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량 전달을 해석할 수 있어야 완전히 열 전달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어려워지려면 어떻게 더 어려워질 수 있냐면 점도가 온도에 의존할 수가 있죠. 온도가 증가하면 점성도가 낮아질 수가 있죠. 즉, 두 개의 서로 다른 집의 방정식이 서로 연관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커플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먼저 풀고 다른 걸 이후에 푸는 게 불가능할 때도 있다. 동시에 한 번에 풀어야만 해가 나올 때도 있다. 사실 실제 문제는 더욱더 그러하겠죠. 문제가 복잡해지려면 얼마든지 더 복잡해질 수가 있다. 근데
저 지배 방정식을 살짝만 정리를 해볼게요. 이 대류항이 없는 경우에 또 열 생성도 없는 경우에 양변을 잘 정리해 보면은 이제 요 두 항만 남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또 온도가 변한다고 가정을 하고 미분도 y 방향만 남기고 다 없앤 거예요. 그랬을 때 양변을 로 CP로 나눠주면은 이 알파를 로 CP분의 K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로 CP분의 K의 단위를 잘 살펴보면은 지금 양변의 단위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온도는 양변에 똑같이 있고 좌변에는 시간분의 1이 있고 우변에는 길이 제곱분의 1이 있으니까 알파의 단위는 미터 제곱 퍼 세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옛날에 슈어 웨이브 프로파게이션 문제 풀 때 네, 그때 세웠던 식이 유동장에 대해서 이런 식을 세웠습니다. 그때 점도를 밀도로 나눈 이 뉴라는 밸류가 이 변수가 똑같이 미터 제곱 퍼 세크의 단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를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걸 카이네마틱, 그러니까 동점도 카이네마틱 비스코시티라고 하는데 이 녀석과 저 알파의 단위가 같다. 또 나중에 물질 전달에도 나오겠지만 물질 전달에서도 비슷하게 이런 농도에 대한 이 확산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 이 D의 단위도 미터 제곱 퍼 세크가 됩니다. 즉 확산 계수와 동일한 단위를 가지는 녀석들이다. 그래서 이 동점도를 모멘텀 디퓨지비티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이 알파를 서멀 디퓨지비티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디퓨지비티의 의미가 뭐냐? 어, 얼마나 빠르게 이 다른 온도, 다른 운동량, 다른 농도가 전파가 되어 나가냐. 시간에 따라서 이 운동량이나 열이나 농도가 전파되어 나갈 때 그 시간에 따른 거리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네. 이런 걸 나타내주는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열 전달 문제에서도 똑같이 우리 막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풀었었던 거를 그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런 똑같은 유사성이 있는 문제들도 정의해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걸 지금 언급하는 이유는 복합 전달이 일어날 때, 운동량과 열 전달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 이 디피지비티의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풀어봤던 어려운 문제 중에 정지에 있는 평판에 바람이 불어서 어떤 이 바운더리 레이어가 형성이 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때 여기에 만약에 온도가 다르다면 판의 온도는 T0고 이 바람의 온도가 T 인피니트라면 열 전달도 일어나면서 이 서멀 바운더리 레이어도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T 인피니트랑 비슷한 어떤 그런 바운더리 레이어가 똑같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서멀 바운더리 레이어랑 이, 이 모멘텀 바운더리 레이어가 두께가 어떻게 될 거냐를 결정해 주는 게 이 동점도의 비율인 프란틀 넘버가 정의를 해줍니다. 나중에 이걸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동현상이 가지는 어떤 상동성이라는 거예요. 시밀러리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성, 아날로지가 여기 있는 거죠. 네. 열 전달과 운동량 전달, 물질 전달이 다 뭔가 비슷한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 또 그때 이 개수들의 비율로 어떤 물리적인 직관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다. 네. 이 정도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열 전달에서 다루지는 않을 건데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복사 현상, 라디에이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게요. 이것도 여러분이 뭐 일반 화학이나 아니면 양자역학 혹은 현대물리학을 배운 적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이 흑체 복사에 대해서 들어봤을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대학생 때 어,
전공 말고 교양 수업을 들으라고 하는 그 학점들이 있었는데 그때 현대물리를 들으러 물리과를 갔었어요. 어, 인문학 수업 듣기 싫어가지고 그때 저는 이런 걸 좀 자세히 배웠었는데 흑체 복사란 무엇인가 하면 온도를 가진 모든 물질은 그 온도만으로도 외부로 빛을 내뿜는다는 거예요. 근데 흑체가 뭐냐? 어, 그 빛을 반사하지 않는 물질을 흑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사를 안 하는 물질인데도 빛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체 복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은 뭔가 달궈진 철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 전구도 아닌데 그냥 뜨거운 것뿐인데 빨갛게 보이잖아요. 빨간색 빛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복사광이라는 거죠. 이 흑체 복사에 대해서는 뭐 고전적인 해석이 실패를 해서 양자역학적인 해석을 도입을 해야지 설명이 되는 되게 유명한 문제죠. 그걸 처음 해낸 사람이 이 플랑크라는 사람이고요. 예, 그래서 플랑크가 만든 이 복사식을 가지고 실제로 관찰되는 흑체 복사의 이 파장에 따른 복사 세기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 식이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현대물리나 양자역학을 좀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 유도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 강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어쨌든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는 긴 파장의 빛을 내뿜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짧은 파장의 빛을 많이 내뿜더라 하는 걸 사람들이 관찰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아무 빛도 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만 내뿜던 이 철이 달구면은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빛을 내뿜기 시작하면서 빨갛게 보이는 거죠. 네. 즉 모든 물질은 온도를 가진 물질들은 다 빛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왜 온도를 가진 물질들은 빛을 내냐? 라고 하면은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도 사실은 이 과목의 영역을 상당히 벗어나는 얘기이긴 하지만 상식이니까 한번 언급만 하자면 빛이 전자기파죠. 전자기파라 함은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도하면서 뻗어나가는 어떤 파동을 말하죠. 전기장과 자기장은 다 전자기 4대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의 지배를 받는 그런 녀석들인데 전자기 유도에 대한 방정식 두 개가 서로 커플링 되면 나타나는 게 전자기파예요. 그러니까 전기장의 변화에 대한 자기의 생성, 자기장의 변화에 대한 전기장의 생성, 이 두 개의 식이 커플링 되면은 전자기파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 말로 하면은 쉬운 말로 하면은 이제 뭔가 변화하는 전기장은 자기장을 유도해내고 그렇게 유도되어서 자기장이 변화하면 그 자기장이 다시 한번 전기장을 유도를 해내면서 빛이 내뿜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온도를 가진 물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물질은 전자와 양성자, 원자핵으로 이루어져 있죠. 전하를 띤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온도가 존재하면 분자는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전하가 이동을 하죠. 전하가 이동을 하면은 공간에서 전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자기장이 유도되면서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체 복사 현상은 물질의 그 섭리 자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온도를 가졌다면 무조건 뭔가 떨림이 있으니까 전기장이 떨리니까 자기장이 유도되면서 빛이 내뿜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냐? 플랑크 포뮬러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동 현상의 관점에서는 그 총량에만 관심이 있어요. 총량. 얼마나 그래서 많은 양이 분출이 되냐라고 하면은 이걸 다 더해봐야겠죠. 이걸 모든 파장에서 다 더해보는 거예요. 다 더해서 잘 정리를 해보면 온도의 4승에 비례하게 나온다는 것을 유도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T의 온도를 가진 물체는 T의 4승에 비례하는 양만큼 계속 에너지를 잃어버려요. 네. 그럼 계속 식어가겠죠? 하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물질들이 또 각자의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녀석들이 내뿜는 걸 계속 또 받고 있고요. 네.
이게 복사의 원리다. 근데 여기서 이동 현상에서 복사 현상을 해석을 하려면 한 가지 개념을 사실은 더 알아야 되는데 그 뷰 팩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난로 앞에 서 있으면 따뜻한데 난로 뒤에 서 있으면 안 따뜻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가 일어나는 면이 있으면 이 면에서 복사되는 빛을 받는 면의 위치와 배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용해서 뭔가 이 새로운 인자를 계산해서 곱해줘야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난로 앞에 정면으로 서 있으면 모든 빛을 다 받는데 난로 앞에 측면으로 서 있으면 빛을 다 못 받잖아요. 근데 안 받는 건 아니고 일부만 받잖아요. 그 양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라고 하면 뭐 이런 복잡한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어, 두 면이 서로 비스듬히 위치할 때의 열 전달량을 표현할 수가 있다. 즉 각각이 T4승에 비례하는 복사광을 내뿜을 텐데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전달되는 양은 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뿐만 아니라 뷰 팩터에 의해서도 결정이 된다. 이게 이제 이 레디에이션 복사 현상을 아주 빠르게 정리해낸 이 한 페이지에 정리한 건데 우리가 앞서서 이동현상 지배방정식을 세웠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전도랑 대류만 나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복사는 그럼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복사는 이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죠. 표면에서 나타나는 열 전달 현상이기 때문에 이 지배방정식의 경계 조건으로 도입이 되게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복사 현상 자체는 지배방정식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경계 조건으로는 포함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 복사 현상을 고려하는 거는 이 지오메트리에 따라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굳이 막 자세히 파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페이지로 이 열전달 현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열전달 현상을 해석하면서 온도를 계산할 겁니다. 온도, 위치에 따라, 시간에 따라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해석할 거예요. 그때 풀어야 되는 지배 방정식은 뭐다? 아까 유도한 이 식입니다. 또 우리가 관심 있는 시스템이 있을 거고 시스템은 어떤 경계로 둘러싸여 있을 거예요. 경계로. 근데 이 열전달 현상이 복잡한 이유 중 하나는 이 경계에서도 꽤 많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경계하기 전에 도메인 먼저 집중을 해봅시다. 도메인이 고체일 수도 있고 유체일 수도 있죠. 도메인이 고체라면 이 도메인 내부에서의 어떤 흐름은 없을 거예요. 즉 인터널 컨벡션 내부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유체라면은 내부 유동장도 풀어줘야 하니까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을 추가로 가져와야겠죠. 근데 뭐 대류가 있든 말든 도메인 내부에서의 전도 현상은 똑같이 계속 일어나고 또 열원이 존재해서 온도가 증가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이 내부에서의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중요한 게 뭐냐? 이 도메인의 쉐입이죠. 이 바운더리가 어떻게 생겨먹었냐? 이게 구면좌표계에서 해석을 하냐? 원통좌표계에서 해석을 하냐? 아니면 직교에서도 충분하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예제들이 등장을 할 거고요. 이 도메인에서도 이러한데 이 경계에서도 비슷한 행위들을 해줘야 돼요. 이 경계를 통해서 이 바운더리를 통해서도 열이 전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벽면에 두께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도메인 내부에서는 뭔가 온도 프로파일이 뭐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 도메인 내부 안쪽 벽에 접해 있는 온도 T인 월이 정의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벽을 통해서도 전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벽 안쪽이랑 바깥쪽에 온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사이에서도 온도 프로파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거에 의해서 열의 유입이나 유출이 생길 수가 있죠. 혹은 단열재로 감싸서 열의 출입이 없다라는 가정을 하는 문제들도 존재하고요.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이 외부에 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뜨거운 감자를 식힐 때 호호 불면 빨리 식잖아요. 감자 내부의 온도도 풀어야 되지만 감자 바깥의 바람도 고려를 해줘야 될 때가 있다. 왜냐하면 그게 내부 온도 변화에 영향을 주니까. 네. 그래서 외부에도 이 대류 현상이 존재할 때는 그게 자연 대류건 우리가 직접 바람을 일으켜서 만든 대류건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때는 바람의 온도와 바깥벽의 온도가 또 서로 연관되어서 상호작용을 하겠죠. 또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아까 언급한 이 복사 현상도 존재한다면 이 바운더리에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 전달 하나만 바라봐도 사실은 고려해야 되는 게 엄청나게 많다. 네. 그래서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동심원을 가진 원통이 있고 사이에 물이 차 있는데 안에 걸 돌린다. 이때 내부의 온도가 어떻게 되냐? 그럼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나베스톡스케이션을 풀어서 이제 속도장을 구하고 비스코스 디스페이션을 계산을 해서 열 발생량을 계산을 하고 걔를 S에 대입한 다음에 똑같이 온도에 대한 원통 좌표계의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온도 프로파일을 구해야죠. 네. 그때 이 바깥쪽 안쪽 벽면의 열 전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고려를 해서 경계 조건을 올바로 세워야 되고 이렇게 네, 생각해야 되는 그 층위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이동현상 수업할 때 그래서 뭘 먼저 가르쳐야 되나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운동량 전달을 많이 먼저 가르치는 이유가 일단 그게 기본이 되니까 약간 그게 어디에서나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열전달 방정식을 세워봤자 거기에 이 모멘텀이 무조건 나오니까 그래서 모멘텀부터 가르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셋업된 여러 가지 예제들을 하나씩 다 다뤄볼 거예요. 물론 한 번에 이 모든 게 다 짬뽕된 문제는 우리가 손으로 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중에 한두 개씩 포함된 문제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풀어볼 거고 그리고 이 상동성, 유사성 때문에 물질 전달과 열 전달이 동일한 지오메트리에서 동일한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다 묶어서 연관 지어서 다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관련 예제들을 좀 풀어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강의 내용은 이 정도로만 마치고 질문 받고 또 뭐 아까 뭐 못다한 코멘트 있으면 또 해주시고요.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뭐 없는 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